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데라에서 기술이사를 맡고 있는 임상배라고 하고요. 예, 그 회사가 작아서 웬만하면 이사입니다. 그래서 예, 크게 차이 없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임팔라 앳스케일이라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임팔라를 처음 본 게 임팔라가 2013년부터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에 기존에 있었던 SQL온 하드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데 그거에 비해서 스케일러빌리티가 되게 약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좀 큰 데이터를 날리면 자기가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OM 내고 죽어버려요. 예, 그게 이제 2013년 그 시기에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그 임팔라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성능이나 기능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고 제가 지금 가장 최근에 하고 있는 데는 임팔라를 가지고 1페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운영을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되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레코드 카운트를 했는데 거의 5조가 나오는 거예요. 테이블 하나가.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임팔라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임팔라가 어떤 거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대용량으로 임팔라를 쓰실 때는 어떤 점을 운영 관점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저 개인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은 이제 개발자가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CS나 요새는 CS 개발 거의 안 하시죠. 그 웹 개발하다가 SI 넘어갔다가 이제 벤더를 여러 군데를 거치면서 오라클에는 한 7년 정도 있었고요. 이제 최근에 클라우데라 조인을 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 관련된 제안이나 뭐 이런 기술셈이나 그런 것들을 좀 관련해서 하고 있고요. 그 잡다하게 여러 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은 제가 그 한국 스팍 사용자 모임 운영진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원래 올해도 그 스파크데이라고 풀데이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잠깐 광고를 드리면 저희가 아마 그 일정은 아직 픽스는 안 했는데 하게 되면 발표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은 거로 저희가 지금 누굴 막 손가락질하고 계신데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 계신 장정호님이랑 같이 또 하둡 쪽 그 스팍 쪽도 굉장히 그 핫하신 그 훈동님 그리고 또 장영석 교수님이랑 같이 하둡 완벽 가이드 사판 번역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커뮤니티 활동은 또 파이썬 톡 좀 하고 있는데 요새 바빠서는 잘 못하고 있어요. 아마 파이콘도 하게 되면은 또 많은 그런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저는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를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가면 갈수록 오픈 소스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사이베이스에서 DB를 처음에 DBA를 하거나 할 때는 오픈 소스가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되게 재밌는 것은 오라클을 입사하고 나서 2달 만에 오라클 DB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엑사데이터 BMT 같은 거 막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저 뽑아주신 전무님이 갑자기 오늘부터 너는 이제 하둡 하는 거다.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거든요. 저 하나도 몰랐어요, 진짜. 2012년도 말.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DB 기술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픈 소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고 굉장히 도전적으로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퇴근하고서 굉장히 많은 뭐 스타디나 세미나나 이런 걸 돌아다니는데 해보면 다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하드브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오늘은 이제 SQL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왜 SQL이냐면 아까도 뭐 질문 나왔던 그런 내용이 있지만 굉장히 테키하게 로우 레벨로 코딩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SQL이 편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는 랭귀지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많이 보시고 또 편하시기도 하고 이제
기존에 있던 소스 코드도 대부분 다 SQL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변환 없이 하시려고 많이 좀 보시고요. 그리고 그 요즘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은 이제까지는 우리나라가 한 20년 넘게 정보계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뭐 민간 기업이건 공공기관이건 가보면 계정계 만들고 그 뒤에 정보계 만들고 뭐 빅데이터하고 뭐 AI 막 한다니까 뭐 뒤에 막 분석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그런 회사들이 정보계를 보완을 하거나 정보계를 일부는 대체하거나 이런 용도로 오픈소스 기반의 그런 분석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오픈소스를 하는 데 중에 하둡 관련된 배포를 하는 모든 회사가 다 저기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임팔라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가장 코어로 보고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쓰시는 거랑 거의 비슷한 SQL로 하둡에다가 SQL을 던지면 얘가 알아서 처리를 해서 마치 DB처럼 결과를 주는 거죠. 물론 아마 여기 계신 개발자분들은 그런 시스템을 직접 운영도 해보시고 비슷한 프로젝트를 짜보신 분도 있으시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하둡이 엔진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제가 2012년도, 13년도에 그 사람들한테 받았던 질문 중에 너무 많다.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시간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오픈소스로 나왔던 것 중에 프로젝트로만 존재하고 실제 상품화까지 안 간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오픈소스가 이게 프로젝트냐 프로덕트냐가 차이가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실제 프로덕트화된 거는 나중에 살펴보시면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SQL 엔진을 사용해야 되냐도 보면, 일반적으로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임팔라라는 엔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타블로랑 연결해서 쓰는 BI나 이런 이제 분석 용도의 SQL을 날리는 용도로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어느 정도 수준 안에 들어오면 이거를 ETL 용도로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권장은 안 해요. 그러니까 제품의 사상이 ETL 용도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성능이 받쳐주니까 우리 데이터는 이 정도 해도 돼라고 쓰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그 스팍 사용자 모임의 운영진임에도 불구하고 스팍 얘기는 오늘 아쉽게도 못합니다. 하고 싶은데. 임팔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팔라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쓰셨던 그런 SQL온 하둡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엔진이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탑레벨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인큐베이팅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탑레벨 프로젝트가 됐고요. 탄생 배경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마 이거는 이제 익히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수년 동안 임팔라를 지켜보고 얘를 쓰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보통은 이제 하이브잡 같은 거 던지시면 얘는 굉장히 그리디하게 자원을 확 써버리고 금방 끝나잖아요. 근데 임팔라로 돌리면 CPU를 얘가 도나할 정도로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근데 작업이 돌아요. 근데 대신에 얘는 상대적으로 동접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동시 접속이 많은 처리에는 임팔라 같은 작업이 유리하고, 빨리 그냥 화끈하게 처리하고 끝내야 되는 쪽은 이제 하이브가 유리하죠. 근데 요즘은 임팔라 관련된 것도 점점 기능이 개선되고, 제가 뒤에 이제 임팔라를 진짜 대규모로 쓸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설명드릴 텐데, 그때가 되면 이게 조금씩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얘를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써야 되지? 어디까지 쓸 수 있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TL 용도로 쓰는 SQL온 하둡 엔진과 그리고 BI나 이렇게 대화형 SQL 용도로 쓰는 게 틀리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형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임팔라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뒤에 설명 들으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아주 초간단하게 임팔라가 어떻게 생겼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임팔라 자체는 하둡 기반으로 하는 MPP 쿼리 엔진이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DB툴과 비슷하게
JDBC, ODBC, 그리고 휴라는 웹 기반 GUI를 통해서 쿼리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ODBC, JDBC 같은 거 쓰시면 뭐 DB버나 이런 그냥 그런 SQL 툴을 가지고 붙어서 흔히 작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임팔라 자체가 임팔라 쉘이라는 별도 CLI 기반의 쉘을 또 별도로 제공을 합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살펴보시면 여기 이제 그 SQL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얘가 ODBC나 JDBC로 SQL을 날리면 지금 보시는 이 각각이 일반 X86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 X86에 임팔라 데몬이라는 애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스테이트 스토어라는 애가 있고요. 앞으로 제가 뒤에 얘가 이제 뭐 하는 애인지 설명을 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QL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노드 중에 하나가 그 SQL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서 저 SQL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행을 하게 될 때 뭐 오라클이나 뭐 사이베이스나 뭐 MS나 IBM이 갖고 있는 DB들이 그 실행 계획을 세우는 옵티마이저나 플래너가 있는 것처럼 얘도 동일하게 SQL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플래너가 있어요. 그 나중에 임팔라를 쓰시다 보면 도대체 내 성능의 병목은 어디지? 이게 되게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임팔라 쿼리 플랜을 키고 그 쿼리 플랜에 보면 서머리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날린 이 SQL은 뭐 HTTP 스캔은 몇 초 걸렸고 그 다음에 뭐 애그리게이션은 얼마 걸렸고 익스체인지는 얼마 걸렸고 그게 스텝별로 정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100% 완전 정확한 시간 아니지만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얘를 그 보통 이제 DB 같은 경우도 그 성능 디버깅 같은 거 할 때 이제 로그 레벨 같은 거를 하시는데 임팔라 같은 경우도 그 익스플레인 레벨이라는 옵션이 있어서 그거를 세션 레벨에서 적용을 하시면 디폴트가 1이고 2, 3 이렇게 들리면 그 쿼리 플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정보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 노드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대에다 임팔라를 설치하셨어요. 100대에 임팔라 설치하고 SQL을 빵 날리면 100대가 동작하는 거잖아요. 100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어디가 성능에 영향이 오면. 그러면 그 100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쿼리 플랜 안에 보여줘요. 그래서 가장 느리게 도는 애는 어떤 애고 가장 빨리 도는 어떤 애였는데 그 두 가지 차이는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쿼리 플랜이 짜지고 그러면은 코디네이터라는 애가 주인이 돼서 마스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SQL은 내가 맡아서 처리한다라고 손을 드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코디네이터가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코디네이터가 익스큐터라는 애한테 또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데몬 자체는 하나지만 그 하나가 내부적으로는 마스터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을 풀어서 해주는 익스큐터 두 가지 역할을 다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저게 SK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나중에는 데디케이트 모드로 바꿔야 되고 왜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지는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몬들이 통신을 해서 그 결과를 합산을 하고 그 최종 결과가 코디네이터가 받아서 이제 그거를 실제 이제 그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 툴에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임팔라 카다로그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스토어라는 애가 있고 임팔라 데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카다로그라는 데몬은 하이브에 있는 메타데이터, 그리고 네임노드가 갖고 있는 메타데이터, 그리고 보통 이제 하둡에서 권한 관리 같은 거 하시면 클라우데라를 쓰시면 센츄리라는 걸 쓰시거든요. 그 세 가지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있는데 카다로그 같은 경우는 그 테이블에 대한 메타데이터 같은 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그 진짜 초대형 사이트 같은 경우는 카다로그 메타데이터만 몇십 기가예요. 그래서 그 저거를 잘못 사용을 하시면 만약에 100대에다가 임팔라 데몬을 까셨어요. 100대에 다 까셔야 돼요. 까시고 나서 코디네이터를 만약에 100대를 다 쓰신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카다로그가 갖고 있는 몇십 기가짜리 메타데이터가 100대에 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잘못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초창기에 작은 규모에는 괜찮은데
클러스터 규모가 100대, 200대 늘어나면 그렇게 쓰시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팔라 데몬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임팔라 데몬에 대한 뭐 멤버십 관리도 하고, 지금 저 임팔라에서 자원 같은 거를 관리를 할 때 임팔라가 메인으로 컨트롤하는 자원은 메모리입니다. 임팔라 자체가 메모리 기반의 굉장히 빠른 엔진을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스테이트 스토어가 그걸 관리를 해요. 그래서 뒤에 설명드릴 어드미션 컨트롤이라는 걸 통해서 임팔라 클러스터에 쿼리를 던지시면 그 쿼리를 내가 수행시켜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원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이제 그런 어드미션 컨트롤에 대한 것도 하고요. 근데 좀 임팔라가 기존에 보셨던 하둡이랑 좀 틀린 사상 중에 하나는, 하둡의 얀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센트럴라이즈된 그런 자원을 제어를 하죠. 근데 이제 임팔라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드미션만 받으면 각각의 임팔라 데몬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분산화된 형식의 그런 그 자원에 대한 결정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카다로그 서버가 하이브 메타스토어 그리고 센츄리 네임노드에 관한 걸 갖고 있다가 이거를 복제를 하도록 하는데, 그 복제 자체는 스테이트 스토어를 통해서 브로드캐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임팔라 아키텍처를 잘못하시면 100대가 다 몇십 기가의 메타데이터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실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저 각각의 카다로그 데몬과 스테이트 스토어 데몬 그리고 임팔라 데몬은 각각이 그 서로 처리하는 데이터 플로우가 틀린데, 임팔라 데몬을 한번 그 보시면 저게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이제 임팔라 데몬 하나에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두 가지가 있고, 프론트엔드는 거의 대부분 자바로 짜 있고요. 그래서 실제 임팔라 최신 버전 다운받아서 보시면 프론트엔드는 저기 이제 아파치기 때문에 그냥 오픈소스라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자바로 그 대부분 구현이 되어 있고, 백엔드는 다 C++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C++로 되어 있으면서 백엔드 단에서 주로 많이 처리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스캐너 스레드, 조인, 애그리게이션, 소트, 익스체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임팔라 자체는 HDFS 기반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병렬 처리하는 SQL 엔진이에요. 그러면 사용자가 SQL을 던지면 그 SQL을 실제 저 백엔드에 있는 임팔라 데몬이 받아서 HDFS에 있는 걸 스캔을 해야 되잖아요. 그 스캔부터 얘가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대용량으로 가면 보통은 그 임팔라 소스 코드를 까보시면 임팔라 소스 코드 안에 하드디스크 그냥 이렇게 스핀들이 달려 있는 거는 뭐 디스크당 스레드 하나, 그리고 SSD를 쓰시면 SSD 드라이브당 뭐 스레드 8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소스 코드 안에, 그 C 소스 코드 안에. 근데 이제 그런 애가 받아서 나중에 스캔 스레드를 또 별도로 만들어서 작동을 해요. 근데 저 스캔 스레드는 통상적으로 그 머신이 갖고 있는 로지컬한 코어 수를 가지고 다이나믹하게 얘가 할당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물리적으로 48코어짜리 장비를 써요, 한 노드에. 그러면 그게 뭐 하이퍼 스레딩 같이 보면 실제 하둡 클러스터에서는 걔가 96개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스레드를 줄 때 96개를 가지고 다이나믹하게 SQL이 들어오면 그걸 할당을 해줘요. 그 나중에 쿼리 플랜을 보시면 넘버 오브 스캔 스레드라는 게 찍혀요. 그러면 내가 이 SQL을 처리할 때 이 데이터 노드에서 스레드 몇 개를 가지고 돌았다라는 게 찍혀요. 그 나중에 성능 분석을 하실 때 보면 굉장히 잘 도내는 스레드를 몇십 개씩 잘 받으면서 굉장히 리치하게 돌아요. 근데 어쩔 때 보면 성능 느린 애 보면 넘버 오브 스레드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IO 시간이 그러니까 더 느려지는 거죠. 더 느려지니까 나중에 익스체인지 타임도 또 길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임팔라에 있는 그 쿼리 플랜을 보시면, 제가 오늘 쿼리 플랜을 안 가져왔는데 왜냐면 저거만 해도 몇 시간짜리라서,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쿼리 플랜을 보시면 익스체인지 스텝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게 실제로 네트워크 패킷이 왔다 갔다 걸린 시간 플러스 IO를 기다리는 시간까지가 찍혀요. 그래서 걔가 그
그 프로파일 보는 레벨을 더 이제 낮은 레벨로 하시면 2초 단위로 내가 데이터를 얼마씩 받았는지가 또 찍히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서 디버깅 할 수가 있어서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뭐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하면 하실수록 막 빠져들어요. 그 플랜 정보를 보면 볼수록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 이제는 이제 몇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앞서서 1페타 이상의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로 HDFS 상에서는 한 3, 4페타 되는 데이터가 되겠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 건수가 지금 저기 있는 게 이제 5조거든요. 저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거고요. 이거 제가 요새 하고 있는 게임인데 혹시 이거 하시는 분 있으세요? 예, 제가 이거 한 지 3주 됐는데 예. 이거 왜 가져왔냐면 보통의 저런 게임들이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캐릭을 어떤 방향으로 키울지를 결정을 하시죠. 그리고 이 캐릭터는 이거는 뭐 드래곤 잡는 데 써야 돼. 아니야 이거는 뭐 결장용으로 써야 돼. 이런 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 작업을 하시면 처음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보시면은 다 0이잖아요. SQL을 돌려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용이랑 한번 싸워보면 어떤 애가 잘 싸우는지 알죠. 그리고 이게 지금 물리덱으로 가야 되는 애인지 뭐 저 마법적으로 가야 되는지 선택을 하시죠. 그런 것처럼 임팔라를 잘 쓰기 위해서도 저런 데이터가 필요해요. 마치 오라클 DB처럼 얘도 통계값이라는 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 통계값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임팔라가 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처음에 가면 저희가 보통 이제 프리리기라고 해서 디폴트로 체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가보면 이슈가 되는 게 기본적으로 하둡 클러스터에서 지켜야 될 걸 안 하면 항상 뒤에 좀 이슈가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둡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다 J보드를 권장을 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LVM으로 각 디스크별로 LVM을 하시는 데도 있어요. 근데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J보드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J보드 상태에서 디스크 마운트에도 그 노억세스 타임으로 그 노웨이 타임으로 하셔야 돼요. 예, 저거 하지 않고 그냥 J보드인데 노웨이 타임 안 하고 렐러티브 타임으로 해놓으시거나 그러면 성능을 더 내실 수 있는데 그걸 또 까먹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체크를 하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그런 클러스터 체크나 이런 걸 하면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게 저희가 체크하는 리스트인데 조금만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될 거, 네트워크 단에서 해야 될 거, 데이터베이스 단에서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되고요. 제가 아까 모바일 게임 말씀드리면서 통계값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 통계값이 임팔라 버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임팔라 버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 통계값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예, 그것 중에 하나가 통계값을 가능한 최신으로 업투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통 분석하시는 분들, 특히 분석가 분들이 날리시는 SQL은 레프트 아우터 조인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예, 레프트 아웃 조인에 이런 걸 되게 많이 쓰세요. 근데 옵티마이저가 판단하기에 통계값이 없으면 저게 이제 나중에 실행 계획이 굉장히 이상한 실행 계획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옵티마이저는 판단하기에 레프트 사이드랑 라이트 사이드에 있는 레코드 카운트를 항상 보거든요. 근데 통계값이 부정확하면 오라클 같은 경우도 SQL이 들어오면 오라클 DB가 SQL을 재작성을 하잖아요. SQL을 리라이팅을 내부적으로 해서 돌리잖아요. 대부분의 DB가 다 그런 일을 하거든요. 임팔라도 똑같이 그런 걸 해요. 얘도 이제 DB에서 하는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근데 거기 보시면 얘가 라이트 핸드 사이드랑 레프트 핸드 사이드를 놓고 봤는데 오른쪽이 더 큰 거예요. 자기 판단에. 그러면 자기가 이 아우터 조인을 바꿔요. 자기가 실행 계획을 바꿔요. 그래서 돌려요. 근데 실행 계획이 부정확하면 그런 상태로 잘못 돌리면 굉장히 꼬이는 거죠. 큰 걸 놓고 작은 걸 집어넣으면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 풀려야 되는데 잘못 풀리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그러면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통계값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팔라 안에는 통계값을 계산하는 별도 커맨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트 스태트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인크리멘탈한 통계값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 업무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거를 매번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스트레이트 조인이라고 해놓으면 저 스트레이트 조인을 임팔라 옵티마이저가 딱 보면 실행 계획을 세울 때 나는 이제 그 아우터 조인을 풀 때 통계값을 보지 않고 사용자가 입력한 테이블 순서대로 그대로 실행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하는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특히 임팔라를 분석 용도로 쓰시면 분석하시는 분들은 아우터 조인을 진짜 겁나 많이 쓰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요. 또 통계값이 없으면 조인하는 쪽에서 그 나중에 보시면 그 경고 메시지가 뜨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워닝 해가지고 이런 테이블들은 테이블이랑 컬럼 레벨의 통계값이 없습니다. 이런 거를 얘가 표시를 해줘요. 저걸 보시는 순간 업데이트를 나는 이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이제 해야겠구나 라고 하시는 거고요. 항상 업데이트 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통상적인 가이드는 임팔라를 쓰시면 전체 데이터 대비 20에서 30% 정도 데이터가 출렁이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계값이 없는 상태에서 조인을 날리신다라고 하면 임팔라 옵티마이저는 통계값이 없네 그러면 이거를 해시 조인 하지 않고 나는 이걸 다 브로드캐스트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디폴트가 그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통계값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테이블 하나가 작은 게 5천만 건짜리예요. 작은 게. 그러면 통계값이 정확치 않으면 얘가 5천만 건짜리를 전체 노드에 브로드캐스트를 해요. 100대를 쓰시면 100대에 5천만 건이 다 카피가 돼요. 200대를 쓰시면 200대에 날아가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값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근데 저거를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잖아요. 보통 그 프로덕션의 임팔라 저런 클러스터는 하루에도 뭐 10만 건, 20만 건 정도의 SQL이 처리가 돼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클라우드라 매니저 안에 보시면 저거를 보실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그 클라우드라 매니저는 타임 시리즈 SQL이라고 해서 TSQL이라는 거를 지원을 하고요. TSQL에 이렇게 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쿼리 듀레이션을 뽑는데 임팔라 쿼리 중에서 서비스는 임팔라고 통계값이 없거나 통계값이 컬업된 거를 찾아라라고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차트에. 그러면 운영하시는 분이 얘를 딱 찍으면 제가 몇 분이 걸렸고 쟤는 어떤 SQL이고 저 SQL의 실행 계획은 뭐다까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클러스터에 날아다니는 SQL을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그 운영하는 사이트를 가보면 하루에 10만 건, 20만 건의 SQL이 수행이 되는 거는 도저히 사람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거를 뭐 이렇게 뭐 분산 그래프 같은 거 아무리 막 이쁘게 짜셔도 사람이 할 짓은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기계가 해야죠. 그런 거를 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보통 이제 임팔라를 대용량으로 쓰실 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컨커런시예요. 저 컨커런시가 사용자 커넥션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임팔라 내부의 커넥션일 수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임팔라가 그 5.9 버전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임팔라 데몬과 데몬이 아까 통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익스큐터가 있고 코디네이터가 있고 하면 얘네가 통신을 할 때 그 프론트엔드랑 백엔드에서 백엔드 C++로 짜있는 모듈에서 커넥션을 받을 때 저렇게 받아요. 그냥 한 놈이 억셉이랑 셋업을 다 같이 해요. 근데 저렇게 하니까 커넥션 관련된 에러가 사용자가 많아지고 작업이 많아지면 이제 저런 게 많이 생기죠. 이걸 바꿔놓은 게 5.10 버전 이후부터는 여기다 Q를 하나 달아놨어요. 없던 게 하나 생겼죠.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Q가 하나 생겼죠. 그래서 그 임팔라 기동하는 커맨드 라인 파라미터에다가 저 Q 사이즈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은 굉장히 큰 사이트,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크게 쓰시는데 거기는 저 파라미터가
15만 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기본이 만이거든요, 디폴트 값이. 그래서 이제 저런 거를 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팔라 자체가 이 대문과 대문끼리 통신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커넥션 스톰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저 커넥션 스톰은 각각의 임팔라 대문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쿼리 하나를 날리시면 만약에 50대 100대가 동시에 처리해야 되는 SQL이면 걔가 50개 100개만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옵티마이저가 판단해서 그 프래그먼트라고 찢어놓은 애들이 객별 통신을 각자 다 해요. 그래서 저게 엄청난 커넥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통상적으로는 비보안 클러스터, 그러니까 커베로스가 적용 안 돼 있는 경우는 노드당 초당 2000, 그리고 커베로스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초당 300 정도를 보고 있는데 하드 리밋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프로덕션으로 가면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이 쓰시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정도를 이 정도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겠다. 예,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또 하나는 그 임팔라를 보통은 쓰시는데 보면 그냥 이렇게 얘가 서비스가 굉장히 빨리 죽고 빨리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큰 그냥 생각 없이 클라우드라 매니저 가셔서 임팔라 서비스 가서 뭐 리스타트, 스타트 그냥 막 누르시거든요. 근데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 뒤에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또 별도로 설명드리겠지만 임팔라가 한번 기동이 되면 저 노드와 노드 사이의 커넥션을 그 워밍업 해주는 그런 쿼리를 하나 던져주시면 굉장히 또 클러스터가 안정적으로 돌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클러스터 전체의 데이터가 뿌려져 있는 것만큼 돌릴 수 있는 탭을 하나 찝어가지고 걔를 셀프 조인 하나 키값으로 걸어서 걔를 한번 날려주면 대문과 대문 사이에 임팔라 노드 사이에 커넥션이 미리 만들어지고 그게 캐싱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거 보통 그 저런 걸 안 하시는 데를 보면 그 재기동을 하시고 저 커넥션이 바닥으로 쫙 내려갔다가 서비스가 쫙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미친 듯이 쭉 올라가요. 그래프를 보면. 그래서 저거를 워밍업 하시는 게 이제 팁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는 저 선이 다 개별 노드예요. 개별 노드에 예, 백엔드 스리프트 커넥션이 이제 저렇게 열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지금 이제 앞으로 개선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임팔라는 저 백엔드 커넥션을 스리프트 0.9X 버전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RPC 통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저게 이제 통신 코스트가 너무 높아서 지금 이제 5.15 CDH 5.15가 곧 나오는데 그 5.15 버전에는 그 기존의 스리프트 통신을 하지 않고 KRPC라고 쿠드 RPC라는 좀 어싱크 방식의 그런 통신 방식을 다시 가져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임팔라는 각각의 대문에서 프래그먼트 별로 통신했다라고 하면 이제 KRPC로 가면 노드와 노드 사이로 입장이 좀 바뀌어요. 그럼 이제 커넥션 수가 현저하게 줄고 동일한 일을 더 적은 커넥션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지라를 찾아보시면 저 지라가 그 KRPC 마일스톤 1, 2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1은 현재 이제 픽스가 돼서 그 리졸브가 됐고요. 2는 아직 오픈 상태로 예, 두 번째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임팔라를 진짜 그 대형으로 쓰시면 코디네이터 숫자를 줄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50대 100대를 쓴다고 코디네이터를 50개 100개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 50개 100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메타데이터 캐시를 자기가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요새 X86 사시면 기본 512, 기본 256, 조금 붙이시면 512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256기가짜리 장비를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메타데이터가 그 중에 몇십 기가가 되면 그건 빼고 생각을 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메모리 로스가 있는 상태로 돌리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100개의 코디네이터와 5개의 코디네이터 이렇게 있죠. 그 제가 그 가장 최근에 본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100대의 코디네이터가 돌고 있는 작업을 저거를 급격하게 줄였어요. 거의 뭐 5개 어라운드 하게. 근데 작업이 더 잘 돌아요. 네. 저게 통신 코스트가 엄청나요. 그리고 임팔라가 하나의 코디네가 처리할 수 있는 게 또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저기 코디네이터를 무한정 늘리신다고 꼭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그 프로파일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저희 내부에서 분석하는 툴 가지고 해보면 몇십 대를 쓰시더라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도 걔네가 잔잔하게 하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 잔잔하게 하는 것보다 통신 코스가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임팔라를 큰 스케일로 가시면 코디네이터를 줄이시는 거를 저희가 레코멘드를 해요. 그리고 5.13 버전 이후부터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돼서 여기 보시면은 코디네이터 뭐 추루, 익스큐터 요 추루 폴스를 설정을 해서 오로지 나는 코디네이터 역할만 할 거야. 오로지 나는 익스큐터 역할만 할 거야. 이걸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팔라 그룹을 만드셔서 롤 그룹에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팔라를 그 큰 스케일로 하시다 보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용자분들이 쿼리가 늦어요.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 쿼리가 늦은지를 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냐면 사용자가 느끼기는 쿼리가 늦어요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임팔라는 처음에 어드미션 컨트롤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그 안에서 큐잉을 또 해요. 사용자가 많으면 큐잉을 해요. 그럼 그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 쿼리는 수행이 안 돼요. 근데 사용자한테는 수행되는 시간도 느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가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메타데이터를 가져와서 작업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게 메타데이터 쪽이 헤비해지면 그 메타데이터 가져오는 게 또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되고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5.15 버전에서는 저 메타데이터 관련된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 좀 비교를 해보면 5.10 버전 기준에서 5.5 기준으로 1이라고 하면 5.10은 크게 차이가 없죠. 근데 5.15 버전 앞으로 나오는 거는 이 정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리프레시하거나 하는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드미션 풀 같은 거 컨트롤 하실 때 보통 이제 여러 개의 메모리 풀을 선택을 해놓고 메모리 풀별로 맵 리밋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한 세션이 들어와서 그 노드에서 맥시멈으로 쓸 수 있는 메모리 리밋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풀의 맥스mem을 선택을 하시면 나누기 하면 그 풀에서 돌 수 있는 동시 접속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너무 많은 메모리 그 풀을 만들어 놓으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안 쓰는 리소스 풀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메모리가 실제 더 쓸 수 있는데 못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거를 좀 이렇게 그 티셔츠 사이즈로 스몰, 미디움, 라지 정도 형태로 해서 돌아가는 그 페이로드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거를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스필트 디스크인데 이 스필트 디스크가 원래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은데 굉장히 짧게 설명드리면 스필트 디스크가 나오기 전까지는 임팔라는 S케일 하지 못했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막 돌다가 메모리 에러로 OM으로 죽어버려요. 근데 스필트 디스크를 하면 메모리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세션에 메모리 리밋에 갈 것 같으면 디스크를 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거를 처음 지원을 한 게 5.1 버전 CDH 5.1에 그 임팔라 1.3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버전부터 오더바이저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오더바이저를 하면 굉장히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고 오더바이, 그룹바이, 조인 이런 게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메모리를 요구하는데 이런 애들이 디스크를 같이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스필트 디스크를 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이게 쿼리를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이걸 또 잘 제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게 그 disable unsafe speed이라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이렇게 그 운영하시는 사이트를 보면 분석하시는 분들이 집어넣는 SQL은 특히 초창기에 집어넣는 거는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런 SQL들은 빨리 실패를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수행을 하겠다고 스필트 디스크를 막 해버리면 열심히 돌고 에러 나버려요. 그래서 저 그러니까 disable unsafe speed를 해놓으면 내가 지금 날리는 SQL이 통계값이 없잖아요. 그러면 스피드를 안 하도록 해요. 그 분석가분 내가 이거 잘못 짰구나 하고 금방 이제 고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관련된 그런 옵션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필트 디스크를 설정을 하는 그런 옵션들은 이거는 아마 제가 AWS상에서 테스트한 건데 자료로 보시면 개발자분들이라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제어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라 매니저 안에 이제 클러스터 유틸라이제이션 리포트를 뽑을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 스플링 메모리를 리소스 풀별로 리포팅을 해줘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막 104테라, 80테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쿼리를 수행하도록 디스크를 저만큼 쓰는 거야, 하루에. 예. 잘못 걸리면 쿼리 하나가 50테라씩 써요. 그 쿼리 하나가. 더 열받는 거는 그러고 돌면 괜찮은데 그러다 죽어요. 예. 그 2번 열받죠. 그래서 저런 거를 못 하도록 어느 정도 리밋을 해 놓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임팔라 시작을 할 때 작은 규모는 그냥 막 껐다 키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클러스터 규모가 늘어나면 올리실 때도 기술이 필요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디오 막 진공관 앰프 있고 이런 거를 그냥 집에 있는 거 키듯이 전원 이렇게 넣었다 뺐다 안 하시잖아요. 잘못 넣으면 고장 나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있거든요. 그런 고가의 오디오는. 근데 임팔라 같은 경우에 이걸 왜 공고를 드리냐면 카탈로그 먼저 올리고 1분 있다가 스테이트 스토어 데몬 올리고 다시 1분 있다가 임팔라 익스큐터 되어 있는 거를 10개나 20개 배치로 올려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보통은 보안 클러스터인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보안 클러스터는 그냥도 통신이 많은데 KDC 관련된 그런 티켓 관련된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300대짜리 임팔라 클러스터인데 얘를 동시에 다 켜요. 그러면 걔가 나중에 티켓이 익스파이어 되면 300대가 갑자기 동시에 KDC 또 요청해요. 그래서 저거를 1분 간격으로 하시면 그런 나중에 운영하시다가 생기는 통신 관련된 에러를 또 안 맞으시거든요.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들었어요. 에이펙 엔지니어 분이 오셔서 지난주에 듣고 막 고개를 막 이러고 저도 그랬거든요. 예, 저 이제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껐다 켰거든요. 근데 저거를 나중에 큰 규모의 임팔라를 하시면 저게 굉장히 작은 팁이지만 운영하실 때 KDC 관련된 네트워크 에러를 없애시거나 확 줄이실 수 있는 그런 팁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구글에서 만든 하이퍼로그라는 카디널리티를 에스티메이션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자료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장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임팔라를 진짜 대형으로 쓰기 위해서 주의하셔야 될 몇 가지를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항상 모니터링을 하세요. 항상. 그래서 클라우드라 매니저를 쓰시건 아니면 OS 별도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어 놓은 걸 쓰시건 뭐 사르를 보시건 디스텟을 보시건 그런 걸 하셔야 돼요. 임팔라 클러스를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정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팔라 안에 25000 포트에 보면 현재 해당 코디네이터가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 작업이 스팍에 보면 익스큐션 플랜 같은 게 대그가 쭉 되게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가 실행 계획을 트리 형태로 보여주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실행 계획이 수행되는 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뭐 100억 건짜리 테이블이랑 5천만 건짜리 작은 테이블을 조인을 걸었어요. 그럼 얘가 현재 스캔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조인은 어디까지 올라와 있고 뭐 런타임 필터가 어떻게 걸렸고 다이나믹 파티션 프루닝을 했나 안 했나 이런 것들이 거기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쭉 올라와요. 그러니까 무슨 피가 흐르듯이 그게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재밌거든요. 아, 이 쿼리가 언제쯤 끝나겠구나. 예. 그런 거를 좀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글링을 하시거나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임팔라의 실행 계획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시면 실제 클러스터를 운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